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본의 진로교육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어떤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되었고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저희는 진로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일본하고 그래도 가장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또 고용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학을 마치고 4년 동안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대학까지 마친 사람의 쓸모가 별로 없더라. 이 지금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을 대학에서 길러주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 반드시 이런 능력을 길러서 이렇게 졸업시켜 주세요라고 연계돼서 한 게 많죠. 그래서 그 전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대학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일본도 고용 문제 또 삶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진로교육을 쭉 강화해서 자기의 직업관, 근로관을 길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교육의 목표는 학교 진로교육은 2006년도 개정된 일본의 2006년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안에 이 교육기본법 안에는 기초교육법, 중등교육법 다 포함됩니다. 기초교육법에 당연히 초등교육과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등은 중고등학교 관련된 교육법이겠죠. 그래서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학교 진로교육을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목표는 근로관,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 일에 대한 가치, 직업에 대한 가치. 앞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업과 근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갖춘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사회인을 양성하려는 게 목표고 그래서 직업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중시한 태도를 먹고 노는 거 아니고 일에 대해서 땀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걸로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올바른 근로관과 직업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게 진로교육의 목표였죠. 그래서 진로교육 운영 방법은 초등학교는 단일 진로교과, 초등학교는 교과 자체는 없죠. 교과목은 없지만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자동봉진 설명드렸잖아요. 초등학교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이잖아요. 그 안에 자동봉진을 다양하게 교육시키는데 그 안에 진로교육이 1년에 몇 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 경영을 중심으로 가족 직업조사, 직업인 인터뷰도 저희 나라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단일 진로교과와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하고 단일 진로교과 우리나라 같으면 직업과 진로 이런 중학교 교과목이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는데 단위 진로교과와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하며 5일간 직장 체험을 중심으로 부모 직장 참가 5일간의 직장 아버지하고 같이 예를 들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 한 일주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 5일 동안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견학이나 다른 상급학교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미리 가서 고등학교는 뭘 배웠는지 중학교가 다른지 뭔지를 교육시키는 그런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고등학교가 되면 단위 진로교과도 있고 교과 연계 진로교육도 같이 있으면서 이원화된 인턴십 제도를 중심으로 이원화된 말은 학교의 어떤 이론적인 교육과 또 실제 현장에 있을 때 필요한 인턴십 제도를 중심으로 상급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대학교 고등교육 대학교겠죠. 체험도 하고 또 기업 방문해서 어떤 인턴십 제도 이런 걸 해서 진로 전문가로부터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 전기와 관련된 분야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자기가 전공을 한다. 기계에 관련된 전공을 한다.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경력자를 모셔놓고 초청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 현장의 전문가가 있는 직장에 그 관련된 학생들을 체험활동을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일본에도 이미 다 똑같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로교육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흔히 말 국가에서 정해놓고 한다.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 우리나라 같은 교육부입니다. 문부과학성 초등교육부 안에 국안에 아동생도과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생도지도교육센터와 교육연수센터 등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책자료 같은 걸 어떤 다양한 진로교육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직업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우리나라처럼 5일 이상 직업체험, 아까 부모님 직장도 가보고 5일 이상 직업체험을 하고 실제로 고등학생 되면 인턴십을 많이 하죠. 그거 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상담자를 많이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진로 상담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한 사례 중에 일본의 아이치현이라는 곳에 세토시라는 작은 도시, 도자기로 유명한 어떤 작은 도시, 소도시입니다. 세토시가. 여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직업 교육을 하는데 이 안에 세토 진로 교육 추진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뭐 세토시, 시관계자,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학부모 단체, 기업체 이런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박람회 한 듯이 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주체적으로 자기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한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가끔은 취업 박람회, 직업 박람회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다 모여서 운영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산학 연계 체제 강화다. 산학 연계 체제가 강화가 뭔지 아시죠? 학은 학교, 우리 같은 대학도 학교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산은 산업체를 만든다. 산업체. 연계해서 한다. 2004년부터 일본은 독일의 듀얼 체제의 본부기에서 실무형, 실제 학교, 산업체 현장, 교육이나 학교 서로 연계된 체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잘 다루는 이 A라는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럼 학교에 A 인재를 필요한 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전까지 교육시켜 주세요. 고등학교에서 그런 기계 계열 속에서 교육시켜서 그런 애들을 스카우트하게 갈 수 있도록 연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듀얼 체제가 뭐냐면 원래 듀얼하는 건 두 가지, 둘 뭐 이런 뜻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거죠. 진로와 관계한 취업 체험을 하는 거, 이 실제죠. 이론과 실제가 연기되는 거.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우리 대구교대 같은 경우도 우리 졸업하면 초등교사가 되는데 여기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고 교육 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걸 배우죠. 그래서 학교 현장과 저희 대학 간에 연계해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죠. 듀얼 체제 기간은 보통 하루에서 5살 정도 하긴 하는데 1년차 할 때는 인턴십 25일, 2년차, 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2년차 취업훈련은 5개월 하고 이제 졸업하면서는 한 1년 정도 인턴, 듀얼 체제 기간을 다양하게 늘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면 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다양하게 달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직업체험, 우리나라도 직업체험, 대구에 두고 직업체험가 있는 걸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하면서 1, 2주차 때 이런 게 우리나라도 직업체험가 대구에 있고 체험관이 많이 있다. 이게 많이 필요한데 키자니아라는 거, 키자니아라는 게 어린이들의 어떤 행복한 어린이 나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키자니아라는 어떤 직업체험가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키자니아가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부산에도 같이 운영하는데 키자니아는 현실성을 극대화해서 애들의 동기 유발과 퀴즈와 같은 학회를 사용하고 은행 운영을 통해서 돈을 직접 이 경험에서 그 일을 좀 하루 1시간 동안 일을 해줬다 그러면 퀴즈를 주는 거예요. 퀴즈가 돈처럼 만든 밑에 그림 있죠. 밑에 종이 화폐 같은 걸 주면 그걸로 뭘 사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퀴즈라고 합니다. 그 퀴즈와 같은 그런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고 애들이 직접 직업 체험에서 돈을 퀴즈를 받고 그걸로 다른 취업에 또 뭐 물건을 사거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경험도 하게 해주니까요. 이 행사를 일본에 할 때는 기업 후원을 하는데 큰 미쓰이 은행이나 코카콜라라든지 아사히 신문 등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국내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직업 설계 방법과 이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학교의 진로 교육이나 각 나라들을 간단히 소개했지만 학부모 역할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부러운 게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학교, 시도, 교육청, 뭐 지역에 있는 업체들 다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체험 박람회 같은 것이 좀 지역에서도 자주 이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울 쪽에서 있었던 제가 기억나고 직업 박람회, 취업 박람회 이런 건 있는데 이런 성인들용이 많거든요. 주로 학생들용인 직업 박람회 행사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진로 설계 방법을, 자녀의 진로 설계 방법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어떤 적성을 파악하는 걸 중요시하는데, 자녀의 적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 적성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는 진로를 설계한다. 앞에서 홀랜드의 6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앞주 5, 6주차 세 번째 강의할 때 제가 적성 파악하는 거 예술형이냐 현실형이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탐구형이냐 이런 걸 맞춰서 진취형이냐 이런 걸 맞춰서 진로를 설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초, 중, 고간의 진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치원 때의 진로 적성을 파악한 게 초등학교에서 받아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초등학교에 기록했던 게 중학교에 연계를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자동으로 그의 초등학교 때부터 그에 대해서 진로 적성을 선생님이 파악해서 쭉 이래 연계돼서 그 프로그램들이 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축적대가 이렇게 교사들이 자동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 연계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이전부터 이야기 되는 연계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이의 적성이나 특기나 능력을 쫙 기록해서 그게 초중 고등학교까지 쫙 이어지고 대학교까지 가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진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자녀의 적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부모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전문 상담사와 면담을 해서 적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아까 6가지 홀랜드 유형이 직업 흥미 검사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실시하지만은 중학교까지는 자녀의 적성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초등학교도 이걸 하는 데도 있고 경북에 제가 작년에 진로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 면담을 해보니까 설문지도 받아봤죠. 이걸 검사를 받아봤느냐 하니까 사실은 한 60% 정도만 받아봤다고 전체 이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는 적어도 적성검사나 직업흥미검사 이 관련된 검사가 성격검사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때는 반드시 저학년 때 중학년 때 고학년 때 이렇게 저중고 2년에 한 번씩은 이 검사를 해보고 중학교에 넘어오는 게 좋겠다 싶고 중학교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그 자유학기 아니면 자유학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 자유학기제는 바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적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탐색 기간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바뀌더라도 자기 흥미 가진 게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새로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취업을 찾기 위한 이 진행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기록해 두면 나중에 새로운 걸 어떤 증할 때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면서 거의 진로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학을 갈 때는 수능 점수를 맞춰 가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게 문제가 된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중1 1년 동안 하는 걸 자유학년제라고 하고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에서 1학년 2학기 한 학기를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했던 적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가 어디 나라인지 알죠? 영국 앞에 있는 그 아일랜드 나라의 전환학기제라는 걸 모델을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라는 걸 만들었고 전환학기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진로 탐색 기간을 두는 걸 말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중 졸업하고 고등학교 바로 입학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자기가 인문계 갈지 일반 고등학교 갈지 특사 고등학교 갈지를 1년 동안 자기가 적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뭐냐면 직업체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미니컴퍼니, 교실 내 체험으로 학급에서 제품, 보석이나 쿠키나 정은 가구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교실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세차나 잔디깎이를 제공해서
미니 컴퍼니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실적 자기가 취업을 해서 나갔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활동이라면 우리나라도 이걸 하죠. 근데 대신 우리나라 차이점은 교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 대형 활동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끼리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생기는.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활동에도 교사가 거의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농촌, 해안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주로 전환제 하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나기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4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한다. 우리 식으로 하면 4학년이라고 붙이지만 실제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1년 동안 텀을 중학교에서 갖도록 그래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자녀의 진로 변화 사항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해서 만들어두면 좋다. 이 파일 쪽 A4지 종이를 끼워주는 비닐로 되는 거 사이 끼워주는 그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사가지고 그게 아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권 되는 분도 있고 좀 열심히 하면 2권, 3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파일에 넣어서 어릴 때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애들이 대회에 나가서 미술대회 상 받았다 하면 미술적 예술형이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질이 있다든가 문학예술 감수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탐구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우리 애가 육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체육 쪽에 가까운 그런 걸 잘 기록해서 이렇게 계속 모아두면서 고등학교까지를 애들 진로 지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실제로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 졸업할 때 그런 파일 받아보셨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아두면 그 아이들, 여러분 자녀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진로를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진로 카드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거. 맨 오늘 신문으로 만든 진로 포트폴리오 하는데 실제로 자기 신문의 기사와 관련된 자기 애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신문 기사에서 오려서 하나하나 넣어두는 것도 포트폴리오 많이 있어요. 신문 기사가 다양한 기사가 인터넷 보면 뜨잖아요. 그걸 출력해갖고 애의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의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 찾기라고 돼 있는데 유아들 유치원 때는 좋아하는 게 비슷한데 또 유독 단어와 달리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애 중에 제 작은 애가 비행기 자동차 이걸 계속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좋아하는지 그 일시적으로 좋아했다 또 흥미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좋아한다면 그게 적성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럼 나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 자동차 연구소 이런 데 가서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길러준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고 계속 관심 있는 거. 예를 들면 휴대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에 나중에 디자인이나 휴대폰에 특화되듯이 휴대폰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면 휴대폰을 더 잘 만들라고 자기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안 되면 모바일 학과 있는데 나중에 취업하면 모바일 만들면 되죠. 모바일 학과가 있습니다. 경북대 같으면. 경북대 졸업하면 삼성전자의 모바일과 관련된 취업을 하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꿈에 대해 애들이 당시 꿈이 진로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쟤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하는 애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좋아하는 것은 분야를 결정하고 잘하는 것은 직무, 능력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단지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야구를 잘하는 거하고 야구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면서도 지가 잘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두 가지 다 하게만. 이게 취업과 연결할 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은 한국 직업 사진에 포함된 것에도 1만 개가 됩니다. 보통 1만 2천 개까지 되어 있죠. 앞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세 번째 강의 주제 때 직업 일과 직업을 소개하면서 제가 1만 2천여 개가 된다라고 하고
다 합하면 2만 개까지도 갈 수 있다. 다양한 직업 이것저것. 그래서 2만 개 정도의 직업을 소개한 것도 있고 1만 2천 개 정도의 직업을 소개한 것도 있고 이 직업은 사라진 직업들도 많습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직업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죠. 소멸하고 생성되고 이렇게. 그래서 한 딱 확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어느 해 기준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업은 몇 개가 있었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직업을 고정할 수가 그새 몇 개는 없어지고 몇 개는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제일 많은 게 교사, 공무원, 한의사, 교수, 변호사, 사자 다는 거 좋아하잖아요. 박사, 변호사, 판사, 약사, 이 사자, 교사, 사자 다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애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운동선수, 프로야구 선수, 뭐 운동선수, 요리사, 디자이너, 연예인, 연예인도 가수, 뭐 춤 댄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릴 때 가수가 되고 싶다면 부모님이 되지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꿈을 갖고 있는 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가수를 좋아하는 게 그 순간에 남들 하는 걸 보고 가수가 되겠다 했는지 진짜 가수가 되는 꿈이 있는지는 부모님들이 계속 눈여겨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가수가 되겠다 하는 거하고 진짜 노래도 잘하고 가수가 되려고 하는 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자녀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혹은 가정일 혹은 직장일에 매우 바쁘다 하더라도 혹은 농사일에 많이 바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토요일을 쉴 때 애들과 함께 크면서 너는 나중에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아빠가 뭐 해주면 좋겠니? 엄마가 뭐 해주면 좋겠니? 이걸 대화를 단순한 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적성구조 파악입니다. 적성구조라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구성입니다. 애들이 어떻게 능력을 구성하는가? 단순합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다. A 학생은 공부는 잘합니다. 학업 능력이 90%고 사회성,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는 이게 너무 떨어진다 이 말이죠. 혼자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근데 B 학생은 학업 능력도 어느 정도 좋고 다른 친구들하고 친구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제법 잘하고 이런 친구. C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친구도 많고 공부는 안 하고 잘 못하지만 대인관계나 다른 건 다 잘한다. 공부 빼고 다 잘한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럼 A 학생은 사회성 떨어지지만 학업 능력, 탐구형이죠. 탐구형. 앞에 우리 홀랜드 6가지 유형. 육각형 모형 기억나시죠? 그거 보면 탐구형인데 연구원이나 교수가 될 수 있고 교수는 사적인 자리에 보면 독특한 성격이 가진 사람이 많다. 실제로 교수라는 사람 중에 혼자 대인관계에 떨어져서 좀 이상한 사람도 교수 중에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상한 교수가 진짜 이상한 교수가 아니고요. 자기 전문 분야를 보면 뭐 학술대회에 나가서 자기 전공 논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강의할 때 보면 야, 저 사람 교수 맞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 학교도 성격이 독특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참 대인관계가 좀 없다 이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논문 어떤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역시 교수답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학업 능력이나 연구력이 있으면 탐구형 있는 그런 교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B 학생은 사회성도 좋고 학업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구조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는 공부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인관계. 의사도 환자와의 관계 서비스업입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이죠. 서로 관계 좋으니까 B 학생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좋고 그리고 병원에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4번 같으면 공부는 좀 못하지만 대인관계 좋은 친구. 운동선수나 세일즈맨이 되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그 학업 외에 그래서 학업 성적이 반드시 진로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좀 다른 어떤 기능 그는 육체적인 운동선수라든지 세일즈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 높입니다. 진로 성숙도가 뭐냐 하면 아이가, 여러분이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태도, 관심, 정보 수준을 알아보는 것 진로 성숙도. 애가 미래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갖고 정보도 갖고 이 수준을 진로 성숙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각종 시험제도, 자격증제도 뭔지 알겠죠?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진로할 때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대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의대에 합격해야 되고 나중에 전문의 시험에 국가고시에 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학교와 학과의 특성, 대학 학과가 있고 그 학과는 워크넷이라든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커리어넷, 워크넷, 주니어 커리어넷 이게 들어가 보면 대학교 학과나 이에 대한 학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서 소개를 이 직업에 대해서는 했는데 대학 학과는 이불을 뺐습니다. 다음 기회는 제 대학 학과의 특성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나갈 때 특성화고 갈 거냐 일반고 갈 것이냐의 차이점처럼 대학 가서도 어느 학과에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직업의 종류에 대한 거, 목표 직업에 도달하는 경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의사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경로에 대한 이런 게 진로 성숙도를 높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로 성숙도와 학업 능력의 관계는 없다겠습니다. 학업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 신문의 인터뷰 기사, 직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우리 TV에 보면은 서민갑부 얘기인데 이 사람 서민들이 갑부가 된 그 사람은 전부 다 그 은기, 노력, 인내, 성실 이런 것들이 갑부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뭐 어떤 직업을 꼭 선택해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성공하는 그런 걸 많이 보면 좋죠. 그래서 좋은 멘토,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직업에 대한 멘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현장에서 간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간호사가 되고 그런 멘토를 만나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자동차에는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죠? 벤츠 독일의 벤츠 차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미국 직사의 핵심 디자이너 책임자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사회면에 나온 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보면 어느 학교에 거쳐서 나왔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됐고 언어 장벽 미국에 생활하니까 언어는 어떻게 극복하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미술적 감각이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이런 학교에 진학해 서 나중에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구나. 우리나라도 기아, 현대차의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에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거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벤츠 전시관, 벤츠 마크하고 있죠. 이 자동차에 대한 걸로. 제가 이 벤츠 박물관하고 이 주변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벤츠 차였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벤츠 차를 가든 BMW를 가든 다른 나라에도 다양한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를 보면서 차를 디자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차를 정비하고 자동차 학과가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에도 자동차 학과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기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벤츠 박물관을 보면 옛날 벤츠 어떤 형태부터 최근의 벤츠 형태까지 한 자동차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체계적인 진로 선택하기에 대해 소개하면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체험, 부모님이 학교에서 체험하면 부족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체험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는 진로가 전체 부분 아니고 진로를 탐색기간이고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이 지원하고 애하고 체험활동하면서 우리 애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적성인지를 파악하는 기간이고 이때는 초등학교는 학습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학습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부모님이 인도한다. 성적이 높은 게 아니고요.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학교 하면 이제 진로를 조금씩 올라가고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학습 습관과 진로, 학과 선택, 학습 습관도 중요하지만 진로, 초등학교 때의 학습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기르도록 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 5번째 할 때 이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자기 주도 학습의 습관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늘 4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강의는 부모님의 역할, 그 다음에 진로 교육이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